기술 분야의 글 읽기. 기술 분야의 글 좋아해요? 당신 모의고사 푸는 거 보면 기술 문제 잘 풀더만. 기술 분야의 글 읽기란 무엇일까? 역시 다음 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패스. 기술 분야의 글 읽기. 다양한 기술의 원리를 실제에 적용하거나 응용한 방법을 설명한 글. 특징. 실생활에서의 찾아볼 수 있는 기술, 최첨단 기술, 범위가 넓고 낯선 용어와 생소한 개념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다들 싫어한다. 싫어하지만은 말아주세요. 옆에 2번. 기술 분야의 글 읽기 방법. 해당 분야의 입문서나 전문서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확실히 읽기 편하지.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또 다른 예를 일상에서 찾아보고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구해보자. 다음 페이지. 그렇지. 설명문이에요. 기술에 대해서 뭐 딱히 주장할 일은 없어요. 해설적이고 분석적이고 인공지능과 딥러닝에 대해서 주제는요. 인공지능의 미래,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에 대한 소개. 혹시 이런 쪽 영역에 관심이 있니? 좋았어. 특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화제를 일으켰던 바둑 대결을 소재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알파고에게 이게 유일한 인류가 이세돌이라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여러 분야를 소개하며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제재 구조도는 뭐 전체적으로 지문 읽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시작해 봅시다. 기술 분야의 글 읽기.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다 준 딥러닝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원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상상해 봅시다. 인공지능의 미래 딥러닝. 2016년 3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전에 바둑 기사들은 무조건 이세돌이 그냥 발라서 이길 거라고 예상했었거든. 프로 기사들도. 이 대결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문화와 과학의 대결이라는 수식어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바둑을 즐기는 한국, 중국, 일본에 생중계되었고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세돌 구단이 유일한 승리를 거뒀던 네 번째 대결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 장면. 실제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97년 인공 체스 프로그램인 딥블루가 기존의 우승자를 꺾으며 2011년 유명한 프로그램 인공지능 왓슨이 역대 최강자들의 최강의 출연자를 꺾은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왓슨은 IBM에서 만든 거. 그렇다고요. 옛날에 컴퓨터와 완전 IBM 있으면 쩔었는데 하지만 바둑은 게임의 속성상 경우의 수가 무한대여서 아무리 우수한 슈퍼컴퓨터라도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파고의 승리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단락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결을 했어요. 알파고가 승리해서 충격받았습니다. 이처럼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10, 20년 내로는 인공지능이 바둑 고수에게 승리하지 못할 걸로 예상했지만 결과 인공지능이 바둑 고수를 넘어섰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구글이 소유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업체 딥마인드가 창조해낸 알파고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총동원된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입니다. 바둑 영역에 특성화되어 있다. 바둑의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파고는 무작위로 바둑돌을 대입해보며 예상 확률을 알아낸 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를 선택하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바탕으로 합니다. 몬테카를로 탐색 방식은 뭐예요? 일단 무작위로 대보고 예상 확률을 알아내고 갖가지 수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하는 방식.
실제 바둑돌 두기 전에 지가 먼저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본다고. 몬테카를로 트리 방식은 선택지 중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알파고가 검은 돌로 바둑 대결을 펼친다면 흰 돌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검은 돌을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흰 돌이 먼저 두니까. 당연히 최적의 선택이 반복될수록 대국은 유리하게 풀립니다. 괜찮나요? 그냥 상대방이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수를 결정한다. 그 정도 의미로 위에 나와 있는 거 알파고가 몬테카를로 트리 방식을 활용한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지도 이기고 싶겠지.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돕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이 되면 지가 유리하게 풀 수가 있으니까요. 됐고 다음 페이지. 야.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공지능은 사실 딥러닝이 이루어지는 강화학습을 말한다.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딥러닝이 이루어지는 강화학습. 일반 컴퓨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산하며 예, 아니요 결과를 놓는다. 반면 딥러닝은 연산 과정에 여러 층을 두어서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연산 과정의 여러 층 스스로 정보를 잘게 내서 작은 판단 그걸 종합해서 결과를 내놓는다. 다층 구조의 정보망을 기반으로 여러 층을 놓는다고 했으니까 한 분야로 다량의 데이터에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괜찮을까? 기계학습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기계학습,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예측을 한다. 구글이 알파고에 도입한 딥러닝도 이러한 기계학습의 한 종류입니다. 딥러닝도 기계학습이다.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니스 하사비스 박사는 알파고를 개발하면서 프로바둑 기사의 대국 3천만 건을 입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인간은 불가능한 거잖아.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바둑 두기 전에. 이후 알파고는 입력된 기보를 바탕으로 쉬지 않고 바둑을 두며 학습을 했는데 1000년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학습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3000만 건. 1000년 동안 바둑만 둔 거지. 알파고는 경기를 진행하며 스스로 경험을 쌓아 스스로 학습하고 전략을 짰기 때문에 개발자도 알파고가 어느 단계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세돌을 상대로 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진화하는 학습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됐을까요? 이러한 딥러닝이 이미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다. 딥러닝의 활용 영역. 자동으로 음성을 인식하여 인간이 요구하는 기능을 작동하는 것. 음성인식. 이와 같은 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분류에서도 딥러닝을 이용해 자동으로 영상을 인식하고 분류하고 분류 목적에 맞게 이미지 분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 산업에서도 딥러닝이 사용이 됩니다. 약 만드는 회사에서 새로운 약이 개발되어도 생각만큼 약효를 보이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다른 작용을 일으켜 상업적으로 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딥러닝을 이용한 가상실험 방법이 가능해지며 많은 연구자들이 약물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도 고객에 따라 활용 가능한 마케팅 방법을 선정하고 효과를 예측하는 데 활용합니다. 마케팅에서도 활용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딥러닝 분야는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와 같은 정해진 물음에 답을 할 뿐만이 아니라
안전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담은 동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해 자동차를 운행한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해서 다음 연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정보를 판단해 다음 연산에 반영합니다. 참조할 자료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단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창의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것만 가지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하다 보면 창의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소재로 만든 한 영화에선 주인공이 인공지능 운영체제의 이름을 물으면서 다음과 같은 대사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네. 뭐라고 부르면 되죠? 이름이 있나요? 사만다예요. 어디서 그 이름을 얻었나요? 제가 혼자 지은 이름이에요. 만들어낸 거잖아. 창의성이지. 인공지능은 자신이 방금 지은 이름이라고 실토했는데 100분의 2초 만에 아기 이름 짓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18만 개의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발음할 때 소리가 좋다는 이유까지 덧붙여서 영화는 이 운영체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단순한 운영체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알파고가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알파고는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알파고는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 공상과학에 나오는 인공지능에 근접한 것은 아니다. 알파고의 성공은 인공지능 로봇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유능한 개발자의 작품이라는 것이 더 적절하다. 바둑계가 쌓아온 자산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한 차원 발전시킨 거다. 알파고의 기계학습 능력은 활용도가 매우 높다. 알파고가 이룬 성과를 앞으로 알파고를 뛰어넘는 수많은 인공지능 딥러닝 프로그램의 등장을 예고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상당 영역을 대신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과학적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발전의 결과물로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과학기술에 대한 전망. 로봇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 없을 겁니다. 왜? 인간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통제력을 가진다면 굳이 걱정할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다음은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의 대화다. 이 글을 바탕으로 대화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 예상을 깨고 알파고가 승리하자 놀랬어. 알파고에서 도입한 딥러닝이란 뭘까? 기계학습의 종류야. 다량의 데이터에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게 특징이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대. 맞아.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 자동음성 인식, 이미지 분류, 제약산업, 마케팅에서도 활용되고 있어. 근데 이 이미지 분류하는 게 한 2년 전, 1, 2년 전이긴 했는데 하늘의 별들 보여주면서 저게 은하입니까? 갤럭시. 은하입니까? 라는 판단은 컴퓨터보다 사람이 훨씬 잘한다고 했었는데 컴퓨터는 그거를 또 이상하게 잘 구분 못한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합디다. 지금이면 또 지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지. 이러한 인공지능은 참조할 자료가 많을수록 단련이 되고 이전에 없던 창의성이 나타나기도 한데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학적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게 중요해요. 괜찮나요? 네. 다음. 이 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이외의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의 사례.
무인 택배예요. 나쁘지 않은데? 홈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서 음성 인식되는 로봇 청소기. 사용자의 언어 인식에 적절히 대답해주는 휴대전화 서비스. 실이죠. 삼성은 뭐냐? 빅스비인가? 어. 사용자의 요구대로 텔레비전 채널 음악을 조절해주는 인공지능 스피커. 환자의 개별적인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진단과 처방을 돕는 병원의 인공지능 서비스. 됐어.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를 골라 그 기술의 한계를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 한계. 홈 네트워크로 외부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어. 지가 충전 거치대를 인식하고 이동하고 스스로 충전해. 하지만 한계가 있지. 가구 배치가 바뀌면 재인식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 학습할 시간이 필요해. 방턱문이나 계단 등 장애물이 있으면 이동할 수가 없고 물리적인 장애물은 또 극복하기 어려워. 외부에서 작동시키는 경우 장애물에 걸리거나 틈새에 끼어 반복 행동을 해도 해결이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어. 뭐 그냥 그렇다고 합디다 라는 것들. 뭐 자신의 생각, 친구의 생각 읽어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뭐 물리적인 한계도 극복하는 뭐 그런 장치들이 나오겠지. 우리 미래 작업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2011년 미국 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고등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게 될 미래에는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거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난 솔직히 이렇게 뭐 미래를 예측한 보고서는 그냥 그래. 나 때만 해도 2020년 원더키드 하면서 애들 막 우주에서 살면서 비행선 타고 다니고 막 그랬고. 2020년 원더키드 하나? 그래요. 이러한 미래 직업 시장의 변화 전망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점점 실현되고 있다. 요것 때문에 직업 시장이 변하고 있다. 2015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칼 프레이와 마이클 오즈번은 현재 직업의 47%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높다고 연구 교과서를 밝혀줬었다. 자동화에 의해 직업이 대체될 거다. 지금 학생들은 평균 수명이 100살을 넘고 앞선 어느 시대보다 오랜 기간 경제 생활을 해야 하지만 미래 직업 전망은 불안하다. 문제 상황. 이러한 일자리 불안은 일자리 자체의 감소보다는 높은 변동성에 기인한다. 직업을 가졌더니 그 직업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 가속화되는 기술 발전과 생산 방식의 변화로 과거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 필요한 직무가 생겨나는 세상이 도래할 거다. 평생 직장과 평생 직업은 사라질 거고 수명에 따라 6, 70년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전망이다. 이건 좀 비극적인데. 최근 한 평생 학습관에선 인공지능과 직업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했는데 엄마와 함께 온 초등학생이 울어버린 일이 있다. 많은 전문 인력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현실, 국내 대학 병원에서도 암 진단 로봇이 투입되어서 환자들로부터 전문의보다 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던 상황. 의사를 꿈꿔왔는데 의사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충격을 받은 것이다. 걱정 말고 일단 의사가 먼저 됐으면 좋겠네요. 됐어. 인공지능이 내가 꿈꾸는 직업군에 미칠 영향,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길러야 할 영향,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는 감정을 잘 전달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그런 것입니다.